차가운 공기가 서울가정법원의 제3조정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에서 울리는 판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고 그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서유진은 등을 꼿꼿이 세운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의 어느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초점은 없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그녀의 남편 아니 곧 전남편이 될 남자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화려했다. 그는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한 사람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값비싼 시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에게 이혼은 그저 처리해야 할 수많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해 보였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양측의 의사를 확인했다. 원고 강태준 씨 이혼 조정안에 동의하십니까? 태준은 고개조차 들지 않고 나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동의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조차 실려 있지 않았다. 그에게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이 한마디로 종결될 수 있는 가치 없는 것이었다. 판사의 시선이 이번에는 유진에게로 향했다. 피고 서유진 씨 조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순간 수많은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따스한 봄날 벚꽃이 흩날리던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던 날. 그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청년이었고 그녀의 지성에 반했다며 끈질기게 구애했다. 결혼식 날 영원히 그녀를 지켜주고 아껴주겠다고 맹세하던 그의 떨리는 목소리. 아이를 유산했을 때 그녀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 흘리며 괜찮다고 우리에겐 서로가 있지 않냐고 위로하던 그의 따뜻함.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재가 되어 흩어져 버렸다. 강태준은 유진의 침묵이 거슬린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체 뭘 꾸물거리는 거야? 위자료가 부족하기라도 한 건가? 평범한 가정주부 주제에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경멸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진의 심장에 박혔다. 평범한 가정주부. 그것이 지난 10년간 헌신한 아내에게 그가 내리는 최종 평가였다. 유진은 1000명 그룹의 후계자인 그를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다. 명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의 내조를 위해,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태준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암투와 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에게 결정적인 조언을 해준 것이 바로 그녀였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잊은 듯했다. 아니, 애초에 인정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한때 그녀를 향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차가운 경멸과 귀찮음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권력과 부의 정점에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순수했던 강태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그 성공의 발판이 되어준 모든 것을 잊어버린 괴물이 되어 있었다. 유진의 입술이 마침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동의합니다. 그 한마디에 조정실의 모든 것이 끝났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천둥처럼 들려왔다. 쾅, 쾅, 쾅. 세 번의 소리와 함께 서유진과 강태준의 법적인 관계는 완전히 소멸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태준을 다시 한번 보았다. 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며 다음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무심함이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이혼을 통보받았을 때 흘렸던 눈물은 이미 모두 말라버렸다. 슬픔과 배신감은 불에 타 재가 되었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남았다. 그것은 복수심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였고 다시 되찾고야 말겠다는 맹세였다. 그는 그녀를 평범한 여자로 만들었지만 그녀는 스스로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터였다. 법정 복도를 걸어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기자 몇 명이 태준에게 몰려들었다. 회장님, 이혼 심경이 어떠십니까? 1000명 그룹의 후계 구도에 변화가 있을까요? 태준은 마치 준비된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1000명 그룹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위선적인 모습에 유진은 속으로 냉소를 보냈다. 아무도 그녀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재벌 회장에 버림받은 아내일 뿐이었다. 유진은 군중을 조용히 빠져나와 법원 계단을 내려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동안 망설임 없이 하나의 번호를 삭제했다. 내 사랑 태준이라고 저장되어 있던 이름이 화면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유진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냉정하고 사무적인 톤이었다. 오랜만이구나, 유진아. 다 끝난 개냐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녀의 대학 시절 은사였던 윤 교수의 것이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전설적인 투자자로 활약하다 은퇴한 후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재능을 누구보다 아꼈고 그녀가 결혼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었다. 네 교수님, 오늘부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윤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낮은 웃음소리와 함께 말했다. 드디어 잠자던 호랑이가 깨어나는군. 내가 뉴욕에 차려놓은 작은 사무실이 아직 비어있다. 언제든 몸만 오너라. 네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판은 내가 만들어주마.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지난 10년간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목표가 다시 심장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이 가득한 서울의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보이는 듯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뉴욕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윤 교수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그럼 어디로 갈 생각이냐? 유진은 멀리 보이는 여의도의 마천루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곳은 대한민국의 자본이 모이고 흩어지는 가장 치열하고 잔인한 전쟁터였다. 바로 이곳에서 시작할 겁니다. 제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 당신이 버린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당신이 무시했던 그 지성과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당신이 쌓아 올린 그 오만한 성을 내가 맨손으로 하나씩 무너뜨려 주겠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전쟁이다. 유진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전사의 첫걸음이었다. 한때 서유진이었던 여자는 법원 계단 아래에서 죽었고 새로운 존재가 그 잿더미 속에서 태어나고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시간은 무심하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강태준이 버렸던 초라한 아내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 대신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인 여의도 증권계는 새로운 전설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아르테미스. 그리스 신화 속 사냥의 여신의 이름을 딴 이 미스터리한 인물은 불가능해 보이는 인수합병, M&A만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기업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성별도 나이도 얼굴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오직 그녀가 남긴 경이로운 실적과 얼음처럼 차가운 협상 스타일만이 무성한 소문을 만들어낼 뿐이었다. 아르테미스는 하이에나 떼가 달려들어도 뼈조차 남기지 못할 것이라던 부실 기업을 단 몇 주 만에 정상화시켜 몇 배의 가격으로 되팔았고, 철옹성 같던 대기업의 경영권을 적대적 M&A를 통해 단숨에 빼앗아오기도 했다. 그녀의 전략은 언제나 대담하고 예측 불가능했으며 마치 체스판의 모든 수를 미리 읽고 있는 것처럼 정교했다.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과 애널리스트들은 그녀의 이름을 경외와 두려움을 담아 입에 올렸다. 그 아르테미스의 정체가 바로 서유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혼 후 그녀는 윤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작은 투자 자문사 미래 인베스트먼트의 말단 연구원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여의도의 화려한 마천루들 사이에 끼인 초라한 건물에 위치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회사였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은신처이자 수련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긴 채 오직 실력만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정글에 스스로를 던졌다. 지난 5년간 그녀의 삶은 전쟁 그 자체였다.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고 식사는 샌드위치나 컵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다. 그녀의 방은 온통 경제 서적과 기업 분석 보고서, 법률 서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1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승리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비범한 재능은 곧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입사 1년 만에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는 회사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고, 2년 차에는 직접 소규모 M&A 프로젝트를 지휘하여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다. 회사의 대표는 그녀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보았고 그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진은 그곳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금융시장의 생리를 실전 경험을 통해 피와 살로 체득했다. 그리고 3년 전 그녀에게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을 안겨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차세대 바이오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넥스트젠 바이오닉스라는 코스닥 상장사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다. 대형 제약사였던 태화제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헐값에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공개 매수를 선언했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넥스트젠이 태화제약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넥스트젠의 재무제표와 특허 포트폴리오를 며칠 밤낮으로 분석한 끝에 회사가 보유한 세포 재생 촉진 기술의 가치가 시장에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실 기업이 아니라 먼지를 뒤집어 쓴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 그녀는 즉시 대표를 설득하여 미래 인베스트먼트의 모든 가용 자금을 동원한 작전에 돌입했다. 그녀는 태화제약처럼 정면 대결을 펼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먼저 넥스트젠의 부도 직전 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여 최대 채권자 지위를 확보했다. 동시에 태화제약의 인수 제한 가격에 불만을 품고 있던 소액주주들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았다. 그녀의 치밀한 계획 앞에서 거대 기업인 태화제약은 자신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다. 운명의 날인 임시 주주총회장. 태화제약 측 변호인단이 승리를 확신하며 인수안을 상정했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단상에 올랐다. 바로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이 확보한 채권과 의결권을 공개하며
태화제약의 인수안을 부결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경영진 선임안을 상정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화제약은 자신들이 이름 없는 투자자문사의 어린 연구원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날 이후 서유진은 넥스트젠의 경영 정상화를 직접 이끌었다. 그녀는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 기술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다. 1년 후 넥스트젠의 세포 재생 기술은 임상 3상에 성공했고 회사의 주가는 수십 배 이상 폭등했다. 유진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글로벌 제약사에 회사를 매각하며 미래 인베스트먼트에 창사 이래 최대의 이익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을 통해 여의도에는 아르테미스라는 사냥꾼의 이름이 처음으로 각인되었다. 그 성공을 발판으로 유진은 독립을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따라온 소수의 핵심 인력들과 함께 사모펀드 PEF 운용사 오스캐피탈을 설립했다. 오스는 새벽의 여신을 의미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오스캐피탈은 설립과 동시에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며 단숨에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오스캐피탈의 대표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여의도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서유진은 값비싼 가죽 의자에 앉아 거대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천명그룹 지배구조 분석이라는 제목의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여 다이어그램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름 회장 강태준을 클릭했다. 그의 오만한 얼굴 사진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그녀의 붉은 입술 끝이 희미하게 위로 올라갔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사냥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왔을 때 포식자가 짓는 표정에 가까웠다. 지난 5년간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이제 길고 긴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강태준은 천명그룹의 심장부 서울 중심부에 우뚝 솟은 천명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시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은 마치 세상을 그의 발 아래 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그 오만한 착각을 진심으로 즐기는 남자였다. 그의 손에 들린 크리스털 잔 안에서는 최고급 콘약이 황금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의 평온을 깨뜨린 것은 비서실장 박성훈 이사의 다급한 노크 소리였다. 강태준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들어와. 그의 목소리에는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박 이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들어와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강태준이 가장 신임하는 신복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무자비한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그를 보좌했다. 회장님, 한미바이오 인수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이사의 보고에 강태준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흥미롭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문제 천명그룹의 자금력 앞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대한민국에 남아있었나. 그의 말에는 자신만만함이 넘쳐 흘렀다. 한미바이오 인수는 그가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 찍어둔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한미바이오를 손에 넣는 것은 천명그룹을 단순한 건설 유통 대기업에서 첨단 기술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활용점정이었다. 박 이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저희가 공개 매수를 통해 지분 15%를 확보하는 동안 정체불명의 사모펀드가 갑자기 나타나 저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스캐피탈이라는 곳인데 시장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신생운용사입니다.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신생운용사라고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인지는 모르겠지만 돈 냄새는 잘 맡았군. 우리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값을 부르겠다는 건가? 얼마든지 해보라고 해.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으니까. 하지만 박 이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회장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희처럼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미바이오의 창업주이자 핵심 연구원인 김진우 박사를 직접 공략했습니다. 그 말에 강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김진우 박사는 돈보다는 자신의 연구와 기술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고집센 과학자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었다. 천명그룹은 그의 지분을 경영권 방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 판단하고 무시한 채 자금력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을 택했던 것이다. 어스캐피탈은 김진우 박사에게 연구의 독립성과 전폭적인 R&D 지원을 약속하며 그의 지분 전량과 의결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 다른 우호 지분까지 확보하여 단숨에 25%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박 이사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룻강아지라고 생각했던 놈이 갑자기 호랑이가 되어 나타난 격이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코냑이 넘실거렸다. 한편 여의도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어스캐피탈의 사무실은 전쟁터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서유진은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자신의 자리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 그래프와 데이터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모두 제자리에서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한 이상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다. 유진은 처음부터 이 싸움이 자금력의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천명그룹과 돈 싸움을 벌이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전쟁터를 바꿨다. 그녀는 주식시장이라는 공개된 전쟁터가 아닌 인간의 마음과 욕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를 선택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김진우 박사의 모든 논문과 인터뷰 기사를 읽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했다. 그녀는 김진우 박사를 만난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연구가 가진 위대한 가치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의 기술이 천명그룹 같은 거대 자본에 흡수될 경우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어떻게 변질되고 사장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의 말에는 그의 연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돈만 앞세우는 천명그룹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었다. 결국 김진우 박사는 서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평생 연구를 맡길 수 있는 동반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유진을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자신의 꿈을 함께 이루어줄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다. 유진의 첫 번째 화살은 정확하게 천명그룹의 가장 오만한 약점을 꿰뚫었다. 그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즉 사람의 마음과 신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대표님 천명 측에서 공개 매수 가격을 10% 추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긴급하게 보고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초조한 인간은 반드시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이다. 유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 제목은 어스캐피탈, 한미바이오와 손잡고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연구개발에 1천억 원 투자. 천명그룹의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회사의 가치와 연구진을 보호하겠다는 김진우 박사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넣으세요. 그녀의 지시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천명그룹의 공개 매수를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천명의 지분율은 희석될 것이고 그들은
막대한 돈을 쓰고도 경영권을 차지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경제신문의 한 면은 어스캐피탈과 한미바이오의 기사로 도배되었다. 시장은 열광했다. 정체불명의 신생 사모펀드가 거대 재벌의 공격을 막아내고 회사를 지키는 백기사로 등장한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한미바이오의 주가는 폭등했고 천명그룹은 순식간에 탐욕스러운 약탈자의 이미지로 전락했다. 천명타워의 회장실은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얼굴이 나온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 던져버렸다. 어스캐피탈 아르테미스. 대체 어떤 놈들이기에 감히 내 앞길을 막는 거지. 그는 박 이사를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수십 년간 M&A 시장에서 패배를 몰랐던 그에게 이번 사건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당장 알아내. 그 대표라는 놈이 누구인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서 내 앞에 끌고 와. 그의 분노에 찬 고함이 집무실을 울렸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미스터리한 사냥꾼 아르테미스가 바로 5년 전 자신이 쓸모없다며 헌신짝처럼 버렸던 그의 아내 서유진이라는 사실을.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천명그룹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번째 화살은 명중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것이었다. 한미바이오 사건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여의도 증권가는 연일 어스캐피탈과 미스터리한 인물 아르테미스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다.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강태준은 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어스캐피탈의 대표를 알아내려 했지만 그가 얻은 정보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적힌 서유진이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런 특징도 없는 이름 석자가 전부였다. 그 이름은 그의 기억 속에서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에게 서유진은 그저 수많은 스쳐 지나간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의 분노는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는 한미바이오 인수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M&A 팀 전체를 문책하고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천명건설의 대규모 해외 플랜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조급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 사업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내부적으로도 반대가 심한 프로젝트였다. 서유진은 강태준이 바로 그곳에서 무리수를 둘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더 큰 승리로 실패를 덮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유진과 어스캐피탈은 물밑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천명건설의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관심이 온통 한미바이오에 쏠려 있는 동안 그 누구도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천명건설의 해외 플랜트 사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주총장은 서울의 한 대형 호텔 컨벤션홀에 마련되었다. 수많은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었기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천명그룹의 총수 자격으로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특유의 오만함과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알아채기 힘든 미세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주주총회는 강태준의 시나리오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의 사람들이 사전에 준비한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은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만을 부각시켰다. 대부분의 주주들은 거대 그룹 총수의 카리스마와 자신감에 압도되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 모두가 예상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내의 스피커를 통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의장님께 이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주주석 한가운데 단정하지만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단상을 응시했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장내는 순간 술렁거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계획에 감히 회방을 놓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여성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시간이 얼어붙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오직 그 여성의 모습만이 가득 찼다.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지독하게 낯선 얼굴이었다. 단아하지만 힘있는 눈매 굳게 담은 입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얼음 같은 표정. 그것은 분명 그가 아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그 얼굴은 늘 자신감 없고 순종적이며 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모습이었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성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냉철한 지성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누구?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더듬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스캐피탈, 아르테미스, 그리고 법인 서류에서 보았던 그 평범한 이름 서유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가 쓸모없다며 내팽개쳤던 여자, 자신의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며 경멸했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미스터리한 기업 사냥꾼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서유진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혔다. 어스캐피탈 대표 서유진입니다. 저희는 천명건설의 2대 주주로서 이번 해외 플랜트 사업 안건에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입에서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기자석은 폭탄을 맞은 듯 터져나갔다. 천명그룹 강태준 회장의 전 부인, 세간의 관심에서 완전히 잊혔던 그녀가 그의 가장 강력한 적으로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강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갔다. 충격은 곧이어 수치심으로, 그리고 이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저 여자가, 자신의 발밑에 있어야 할 저 여자가 감히 자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다니. 그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자신과 그녀를 번갈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재계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감정 따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듯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안건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 수익률은 15%에 달하지만 이는 현지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저희 어스캐피탈이 자체 분석한 결과 최악의 경우 수익률은 마이너스 20%로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천명건설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축소했던 모든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냉철한 비판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강태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전남편으로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무능하고 독선적인 경영자로서 심판하고 있었다. 장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유진의 설득력 있는 발표에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강태준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들이 늘어났다. 강태준은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가 한때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겼던 여자에게 가장 찬란해야 할 자신의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짓밟힌 것이다. 주주총회는 결국 주주들의 거센 반발로 안건 처리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으로 끝이 났다. 강태준의 야심찬 계획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리더십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가 생겼다. 유진은 말없이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총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강태준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녀가 사냥해야 할 목표물 중 하나일 뿐이었다. 천명건설 주주총회에서의 공개적인 굴욕은 강태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악마를 깨웠다. 그의 집무실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엉망이었다. 값비싼 도자기는 산산조각 났고 서류들은 갈갈이 찢겨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친 채 헝클어진 머리로 창가에 서서 증오에 찬 눈으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유진, 그 한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감히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그 여자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는 더 이상 사업적인 승리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파괴하고 싶었다. 그녀가 이룩한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의 명성을 더럽히고 그녀를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싶었다. 비즈니스에는 비즈니스의 룰이 있지만 지금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어떤 비열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 박성훈 이사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냉기가 흘렀다. 최진석 부장검사,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최진석,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의 부장검사. 그는 강태준이 수년간 공들여 관리해온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이었다. 강태준은 그에게 막대한 자금과 향응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최진석은 천명그룹의 불리한 수사를 무마시키거나 경쟁 기업의 약점을 캐내는 사냥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박 이사는 회장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리고 군말 없이 전화를 걸었다. 권력의 더러운 거래는 언제나 그렇게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진석 부장검사가 회장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사답지 않게 기름진 얼굴과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 앞에서 굽실거리며 아첨을 떨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강태준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스캐피탈, 그리고 대표 서유진, 쥐새끼 한 마리가 감히 호랑이 굴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있어. 그는 시가 상자가 놓인 테이블로 걸어가 두꺼운 시가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자욱한 연기가 그의 분노를 감추는 듯했다. 그 회사 샅샅이 털어.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뭐든 상관없어.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그걸로 산을 만들어. 언론에 터뜨리고 압수수색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투자자들이 모두 등 돌리게 만들어. 서유진이라는 그 계집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워서 대한민국 전체에 그 추악한 얼굴을 공개해버려.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법이었으며 거역할 수 없는 지시였다. 최진석은 기다렸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제 전문 분야 아닙니까? 내일 아침이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아르테미스가 아니라 희대의 금융사기꾼 서유진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해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어스캐피탈의 평온은 산산조각 났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흔들며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직원들을 거칠게 밀치며 모든 컴퓨터와 서류 하드디스크를 닥치는 대로 압수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직원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복도에는 이미 냄새를 맡고 달려온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잘 짜인 한 편의 쇼였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서유진은 자신의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올 것이 왔군 하는 듯한 냉소적인 표정마저 감돌았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궁지에 몰리면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방식이었다. 정정당당한 싸움에서 패배했을 때 그는 언제나 권력이라는 더러운 칼을 휘둘렀다. 최진석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마치 승리자처럼 그녀를 내려다보며 압수수색 영장을 그녀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어스캐피탈 대표 서유진 씨 맞으시죠? 주가 조작 및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순 있지만 수사에 협조하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에 취한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깊어서 최진석은 자신도 모르게 순간 움찔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석 부장검사님, 강태준 회장이 어젯밤에 대접한 술은 입에 맞으셨는지요? 그의 사냥개가 되어 뼈다귀를 핥는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군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최진석의 허를 찔렀다. 당황한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무슨 무례한 소리야.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와 마주섰다. 이 쇼의 연출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맡은 배역이 무엇인지 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이 지금 압수해가는 모든 것들 속에는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증명할 자료도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협박보다도 더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날 오후 모든 언론은 아르테미스의 추락, 여의도 신화의 배신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어스캐피탈의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어스캐피탈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유진은 압수수색으로 엉망이 된 공간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절망 대신 차가운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M&A 전략이나 재무 분석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강태준이 부패한 권력의 네트워크로 자신을 공격해온 이상 그녀 역시 새로운 동맹, 새로운 무기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를 켜고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열었다. 그 파일에는 지난 몇 년간 그녀가 비밀리에 수집해온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천명그룹의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리스트, 그리고 강태준의 약점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곳에는 강태준과 그의 네트워크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그들에게 맞서 싸우다 좌절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이제 그들을 찾아가 손을 내밀 시간이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정의를 갈망하는 또 다른 이들과 힘을 합쳐야만 했다.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어스캐피탈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언론은 연일 서유진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아갔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펀드 해지 요청이 빗발쳤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굳건해 보였던 성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균열 사이로 절망이라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강태준이 의도했던 대로 어스캐피탈은 서서히 고립되어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폭풍의 눈은 역설적으로 고요했다. 서유진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의심의 화살들을 묵묵히 받아내며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침착하게 사태를 수습해 나갔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불안에 떠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논리에는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증명하면 됩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는 흔들리는 직원들의 마음을 붙잡는 마지막 닻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방어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적의 심장을 향해 비수를 꽂을 새로운 동맹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적의 심장부, 바로 그 부패한 검찰 조직 내부에 있었다. 그녀는 압수수색을 지휘했던 최진석 부장검사의 뒷조사를 통해 그의 팀에 한지혁이라는 젊은 평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경찰대 수석 출신으로 정의감이 투철하고 능력이 뛰어나지만 융통성 없는 성격 탓에 조직 내에서는 외톨이 신세였다. 그는 최진석의 노골적인 비리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첩보도 있었다. 유진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한지혁에게 익명의 제보인 것처럼 위장한 USB 하나를 전달했다. USB 안에는 최진석이 천명그룹으로부터 수년간 뇌물을 수수해온 날짜와 장소 금액이 상세히 기록된 장부 파일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빠져 있었다. 그것은 유진이 던진 미끼이자 한지혁이라는 인물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였다. 과연 그가 이 미끼를 물고 부패한 상사에게 칼을 겨눌 용기가 있는 인물인지 확인해야 했다. 며칠 후 한적한 저녁 유진은 약속된 장소인 낡은 서점의 인문학 코너에서 책을 고르는 척하며 그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되자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다. 한지혁이었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보낸 겁니까? 대체 목적이 뭐죠?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진실을 갈망하는 뜨거움이 느껴졌다. 유진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다. 목적은 한 검사님과 같습니다. 썩어 빠진 것을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당신이 받은 파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나와 손을 잡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최진석과 강태준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칼을 쥐어줄 수 있습니다. 한지혁은 잠시 침묵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것은 검사직을 거는 것 이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여성에게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강한 확신이 느껴졌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내가 뭘 하면 됩니까? 그렇게 첫 번째 동맹이 맺어졌다. 유진의 다음 행선지는 언론계였다. 그녀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이름을 날렸던 김민준 기자를 찾아갔다. 그는 몇 년 전 천명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파헤치다 그룹의 외압으로 모든 기사를 내리고 한직인 생활문화부로 좌천된 비운의 인물이었다. 이후 그는 특종에 대한 열정을 모두 잃고 맛집이나 소개하는 무기력한 기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유진은 수소문 끝에 그가 자주 찾는다는 허름한 선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술잔을 채웠다. 김민주는 귀찮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합석할 기분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에 대한 냉소와 환멸이 가득했다.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봉투 하나를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5년 전 김민준 기자가 놓쳤던 천명그룹 비자금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비자금이 어떻게 최진석 부장검사에게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증거고요. 김민준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수년간 찾아 헤맸지만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치밀하게 정리된 증거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기자로서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은 그냥 특종 기사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당신의 펜을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로 만들 기회입니다. 저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김민주는 말없이 술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는 결심이 선 듯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유진은 강태준의 탐욕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연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천명건설에 의해 억울하게 회사를 빼앗긴 중소기업 사장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들 대부분은 소송에서 패배하고 빚더미에 앉아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복수를 두려워하며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법률 지원을 약속하며 이번이 빼앗긴 명예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고 그들을 설득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과 치밀한 계획에 희생자들은 하나둘씩 마음을 열고 그녀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법조계의 칼, 언론계의 펜, 그리고 피해자들의 눈물이 하나의 연합으로 뭉쳤다. 그들은 늦은 밤 어스캐피탈의 불 꺼진 사무실에 모였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거대한 악에 맞서겠다는 공통된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서유진은 그들의 중심에 서서 앞으로 펼쳐질 전쟁의 전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무기로 동시에 적을 공격할 겁니다. 한지혁 검사님은 내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김민준 기자님은 외부에서 여론을 그리고 사장님들은 진실을 증언하며 그들의 기반을 흔들어 주십시오. 이제 방역의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곳에 모인 모두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개인의 복수심에서 시작된 싸움은 이제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거대한 정의의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방역의 서막은 고요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유진과 그녀의 동맹들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기 위해 작은 균열을 내는 것처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주식시장에서의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유진은 강태준의 자금력으로는 그런 소모전에서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그의 권력의 기반이자 아킬레스건인 부패한 네트워크 그 자체를 정조준했다. 작전 개시일 D-Day의 아침, 김민준 기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독립 언론사 홈페이지에 단독 천명그룹 유령회사를 통한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터뜨렸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 기사가 아니었다. 기사에는 천명그룹의 해외 법인들이 페이퍼 컴퍼니와 복잡한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이 상세히 담긴 회계 자료와 내부 제보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민주는 좌천된 이후 수년간 갈고 닦았던 탐사보도의 칼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의 펜끝은 날카로웠고 문장은 단단했다. 기사는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작은 독립 언론사의 보도였기에 주요 언론들은 애써 외면했지만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오후가 되자 주요 방송사들은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천명그룹의 비자금 스캔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재벌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터져나오는 뉴스들을 지켜보며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마가 당장 막으라고 광고를 끊든 압력을 넣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기사들을 전부 내려. 그는 홍보팀을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한번 터져나온 여론의 둑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그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과거 천명건설에 의해 회사를 빼앗겼던 피해 중소기업 사장들이었다. 그들은 유진이 마련해준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선 그들은 과거 천명그룹이 어떻게 자신들의 기술을 탈취하고 불공정 계약으로 회사를 헐값에 강탈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한 중년 사장의 절규는
모든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강태준 회장은 사업가가 아니라 약탈자입니다. 그는 저희의 피와 땀, 그리고 꿈을 짓밟았습니다. 약자의 눈물은 그 어떤 논리보다도 강력한 무기였다. 천명그룹은 탐욕스러운 재벌이라는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강태준은 사면초계에 몰렸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서유진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운이 나쁜 우연의 일치라고만 여기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정타가 터져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던 한지혁 검사가 움직였다. 그는 김민준 기자의 보도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상사인 최진석 부장검사의 결재도 받지 않은 채 천명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감행했다. 최진석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길길이 날뛰며 수사를 중단시키려 했지만 한지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은 검사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언론과 여론에 엄청난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최진석도 더 이상 한지혁의 폭주를 막을 수 없었다. 검찰 조직에 면군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한지혁의 수사팀은 천명그룹의 회계팀과 전략기획실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진이 미리 흘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비자금의 흐름이 담긴 결정적 증거, 즉 숨겨져 있던 비밀 장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 장부에는 비자금이 조성된 내역뿐만 아니라 그 돈이 최진석을 포함한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천명그룹의 비자금 조성 언론을 통한 여론전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완벽한 타이밍에 터져나오며 강태준의 숨통을 조여왔다. 천명그룹의 이사회는 패닉에 빠졌다. 회사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해외 투자자들은 대규모 자금 회수를 통보해왔다.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앞에서 이사들과 주주들은 더 이상 강태준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를 향한 불신과 의심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서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천명그룹의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숫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성벽을, 그리고 그 안에서 절망하며 발버둥 치고 있을 한 남자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씁쓸함이 더 컸다. 한때 자신이 사랑했고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남자가 괴물이 되어 스스로 파멸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과 손을 잡은 수많은 사람들의 명예와 정의가 걸린 싸움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한지혁 검색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이제 강태준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제국에 종말을 구할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었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것, 그가 자신의 힘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것으로 그의 숨통을 끊어야 했다. 강태준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지혁 검사가 확보한 비밀 장부의 존재가 언론에 암시적으로 보도되자 천명그룹의 이사회와 주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스캔들을 넘어 그룹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파트너사들은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고 은행들은 대출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해왔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천명그룹은 이제 사방에서 밀려드는 파도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래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몰락의 중심에서 강태준은 광기에 사로잡힌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자신을 배신한 세상에 대한 증오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서유진에 대한 살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밤새 술을 마시며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진 자신의 왕국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그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강태주는 마지막 발악을 결심했다. 그는 생존을 위한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도박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바로 국내 굴지의 중공업체인 대영중공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이었다. 대영중공업은 부채 비율이 낮고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재무구조가 탄탄하기로 유명한 회사였다. 만약 대영중공업을 삼킬 수만 있다면 그 자산을 이용해 1000명의 부실을 메우고 위기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었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에게는 아직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 검은 돈을 총동원하여 대영중공업의 주주들을 협박하고 매수해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경영권을 강탈할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법과 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충직한 신복 박성훈 이사를 불렀다. 박 이사의 얼굴은 주군의 몰락을 지켜보는 고통과 공포로 수척해져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강태준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섬뜩할 정도로 단단했다. 대영중공업을 먹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을 전부 치워버려. 그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한지혁 검사, 김민준 기자. 그놈들이 다시는 펜대나 법전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 조용한 사고든 추악한 스캔들이든 상관없어. 그들의 손발을 묶어버려. 박 이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유진 대표는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이름이 나오자 강태준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그 여자는 그냥 묵는 걸로는 안 돼. 이 모든 일의 원흉이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이상 기업 총수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암흑가의 보스가 내리는 살인 청부와 같았다. 박 이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만 감히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 무렵 서유진과 동맹들은 작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유진은 강태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결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할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발버둥 칠 것이고 그 발버둥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하고 폭력적일 수 있었다. 그녀는 동맹들에게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신신당부했다. 그리고 그녀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김민준 기자가 밤늦게 퇴근하던 길에 괴한들에게 습격당해 팔이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결론 내렸지만 김민준과 유진은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까불면 다음은 없을 것이라는. 또한 한지혁 검색에는 그의 어린 딸이 학교 앞에서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익명의 소포로 배달되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을 인질로 잡겠다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협박이었다.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은 유진에게 향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그녀의 차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해왔다. 미리 위협을 감지하고 고용해둔 경호원 출신 운전기사의 신들린 운전 솜씨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이다. 굉음과 함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선 차 안에서 유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진짜 전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공포는 그녀를 집어삼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더욱 뜨겁게 불태웠다. 강태준이 폭력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가 다른 모든 수단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이제 패배 직전에 외통수에 몰린 것이다. 유진은 자신의 차 블랙박스에 찍힌 덤프트럭의 영상을 한지혁 검색에 넘겼다. 그리고 김민준 기자를 통해 검찰의 핵심 증인들이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다. 비자금과 경영 비리를 넘어 이제 살인 미수까지 저지르는 재벌 총수의 악랄함에 대중은 경악했다. 강태준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초조해졌다. 그의 마지막 희망인 대영중공업 인수마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대영중공업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도박을 던질 생각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최후의 결전이 임박하고 있었다. 운명의 날 대영중공업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보이지 않는 전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로비는 정보를 얻으려는 기자들과 애널리스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주총회장 안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결정을 앞둔 주주들의 긴장된 숨소리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준은 의장석에 앉아 억지로 만든 위험 있는 표정으로 장내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끝과 연신 마른 입술을 축이는 모습은 그가 느끼는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비밀리에 빼돌린 비자금으로 일부 기관 투자자들과 소액주주들을 매수했고 반대파의 입을 막기 위해 온갖 협박과 회유를 서슴지 않았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압도적인 자금력과 공포 분위기를 이용해 주주들을 찍어 누르고 기습적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대영중공업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그는 서유진이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반격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노린 위협 앞에서 겁을 먹고 숨어버렸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강태준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주주총회의 시작을 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그랜드 볼룸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여성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그녀의 뒤로는 어스캐피탈의 변호인단과 팀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이 무대 위로 오르는 것처럼 극적이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고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충격과 분노로 잿빛이 되었다. 저 여자가 어떻게 여기에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감히 이 결전의 장소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유진은 그의 당황한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마주하며 주주석의 가장 앞자리에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체스판에 마지막 수를 두기 위해 나타난 챔피언처럼 차분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강태준은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하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대영중공업 주주총회장입니다. 외부인은 당장 퇴장해 주십시오. 하지만 유진의 변호사가 즉시 일어나 서류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어스캐피탈은 대영중공업의 주요 주주 중 한 곳입니다. 서유진 대표는 주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더 이상 그녀를 막을 명분이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안건을 상정하고 속전속결로 표결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유진은 그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단상으로 향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어스캐피탈의 대표 서유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천명그룹의 인수 제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대영중공업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산을 지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휘어잡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복잡한 재무 분석 자료를 띄웠다. 천명그룹이 제시한 인수 가격은 우리 회사의 본질적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천명그룹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 스캔들과 오너 리스크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있으며 곧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동반 성장을 위한 M&A가 아니라 침몰하는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 건강한 배를 끌어들이려는 약탈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분석에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거짓말, 저 여자의 말은 전부 우리 그룹을 음해하기 위한 거짓 선동입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유진을 향해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당신 같은 여자가 경영에 대해 뭘 안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떠드는 거야. 당신은 그저 복수심에 눈이 먼 것뿐이야. 그의 발악에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동정심마저 느껴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복수심이냐고요, 강태준 씨. 당신은 아직도 이 모든 것을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치부하고 있군요. 당신이 저지른 불법과 범죄의 무게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은 사업적인 판단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연설대 옆에 있던 자신의 팀원에게 눈짓을 보냈다. 강당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깜빡이더니 낯선 오디오 파일 하나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분명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그 여자는 그냥 묵는 걸로는 안 돼. 이 모든 일의 원흉이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장내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이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한 기업의 총수가 자신의 전 부인이자 사업적 경쟁자를 향해 내린 살인 청부 명령. 그것은 모든 주주들과 기자들의 눈앞에서 명백한 증거로 재생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스크린을 응시하며 부들부들 떨었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그의 필사적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바로 그 순간 주주총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굳은 표정의 한지혁 검사가 서 있었다. 그는 곧장 단상으로 걸어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강태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씨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교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체포영장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졌다. 강태준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하. 이게 네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였나. 서유진 결국 내년 손에 내가.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수사관들의 손에 의해 거칠게 제지되었다. 그의 양손에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제왕의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몰락의 순간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 역사적인 장면을 담아냈다. 강태준은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서유진을 노려보았다. 유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텅 빈 눈으로 그의 마지막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체스게임의 마지막 체크메이트가 선언되었다. 강태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주주총회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의 잔해와 같았다. 잠시 동안의 완전한 정적.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한 편의 영화보다 더 극적인 현실을
미처 소화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서유진은 모든 소음과 광경으로부터 분리된 섬처럼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여전히 떠있는 강태준의 살인 교사 음성, 파일의 파형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그녀의 손으로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으로 그의 제국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감정은 승리의 희열이나 통쾌함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후의 공허함에 가까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피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밖은 이미 그녀의 얼굴과 이름을 연호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준비된 채 올랐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여 도시의 불빛 속으로 스며들었다. 유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강태준의 몰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지혁 검사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유진이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태준과 그의 하수인들을 모조리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재판 과정에서 천명그룹의 추악한 비리들이 속속들이 드러났고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강태준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서유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은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결국 대법원은 강태준에게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는 그렇게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사냥가의 역할을 했던 최진석 부장검사를 비롯한 부패한 권력자들 역시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진리가 증명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태준 개인의 몰락이 천명그룹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총수를 잃고 각종 비리가 터져나온 천명그룹은 부도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다. 그룹이 무너진다면 수만 명의 직원들과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 터였다. 사람들은 어스캐피탈이 이 기회를 틈타 천명그룹을 헐값에 인수하여 완벽한 복수극을 완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서유진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어스캐피탈의 이름으로 천명그룹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녀는 그룹을 해체하거나 인수하는 대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금을 투입해 그룹의 급한 불을 끄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이사회를 꾸렸다. 그곳에 그녀의 이름이나 어스캐피탈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녀의 결정에 세상은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의 목표가 단순한 복수나 기업 사냥이 아니었음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되 죄 없는 수많은 직원들의 삶의 터전인 기업 자체는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 결정으로 인해 아르테미스라는 차가운 기업 사냥꾼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진정한 리더 서유진의 모습이 각인되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한지혁 검사는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검찰 내부의 자정 노력을 이끄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김민준 기자의 독립 언론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매체로 성장했으며 그는 다시 한번 진실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기자로 돌아왔다. 천명그룹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 사장들 역시 그룹의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여의도 어스캐피탈의 대표 집무실. 서유진은 통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윤슬을 평온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 모니터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회복한 천명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희미한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대표님, 다음 미팅 자료입니다. 젊고 유능한 팀장이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그것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계획서였다. 유진은 파일을 받아들고 흥미로운 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세우고 키우는 미래를 향해 있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사람들은 아직도 대표님을 아르테미스라고 부릅니다. 그 별명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이죠. 하지만 제 사냥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서유진입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것은 그녀가 지난 6년간의 긴 싸움 끝에 마침내 되찾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었다. 남편의 아내도 버림받은 여자도 복수의 화신도 아닌 오직 그녀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선 존재 서유진. 그녀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향해 몸을 돌렸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이 지나가고 그녀의 인생에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